위기 속에도 언제나 새로운 승자는 생겨납니다. UBS가 단돈 4조 원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한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141조 원이 넘는 유동성 지원도 약속받았고 우바의 채무도 스위스 정부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M&A의 최대 승자는 UBS로 결정됐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급한 불은 좀 꺼진 것 같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이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크레딧 스위스를 UBS가 떠안으면서 리스크는 스위스 정부가 같이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이 UBS는 총 자산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스위스 1위, 유럽에서는 도이치방크에 이어서 2위 규모인데요. 그런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달러, 한화 4조 2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의 시총 7분의 1 수준인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의 인수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CS가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스위스 정부가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까지 블랙 먼데이만큼은 막아야 한다면서 협상을 압박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인수 가격이 기존보다는 3배 많아졌지만 크레디트 스위스의 시총 절반에는 못 미치는 32억 달러에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지금 들어보면 진행 과정도 상당히 빠르고 가격도 좀 파격적인 면이 있는데 스위스 정부가 많이 개입을 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인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좀 반영해서요. 스위스 정부가 패스트 트랙을 적용을 했습니다. 주주 승인 절차가 생략되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인수로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주는 22.48주에 대해서 UBS 한 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에서 발생 가능한 UBS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스위스 정부에서 9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2조 7천억 원까지의 손실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따른 손실액이 최대 54억 달러, 약 7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보전하고 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 최대 약 13조 원 가까이 스위스 정부가 지원하면서 리스크를 덜어준 겁니다. 동시에 스위스 국립은행은요, 이 UBS의 인수를 위해서 최대 1천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41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UBS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일단 앞으로 주요 국가들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지 최종적으로 합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인수 소식 이후에 미국 재무부의 옐런 장관과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인수 환영 의사를 공동으로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미국에서는 합병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에서도 금융감독청과 영란은행이 이번 인수 발표까지 스위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지원을 해왔다면서 합병을 허용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합병 승인에는 현재까지는 큰 장애물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합병이 마무리되면요, 이 두 회사의 합계 시총이 92조 원,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글로벌 공룡은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합병을 보시면서 이제 과거 2008년 리먼 사태 당시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만약 그때 리먼을 파산시키지 않고 이번처럼 처리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이번 사태 2008년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우선은 그때 당시보다 사태를 수습할 인수자가 훨씬 더 빠르게 좀 찾아졌습니다. 과거 리먼 브라더스 매각 당시에는 산업은행이 논의를 하다가 이 기대 인수가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었죠.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의 주가가 주당 18달러 수준이었는데 산은에서는 6.4달러를 인수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이후에 리먼의 주가가 45% 폭락을 했고요. 파산 신청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바클레이즈와 노무라 증권의 매각이 됐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주말 내내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는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글로벌 금융당국이 좀 대응을 했습니다. 예. 미국의 버핏까지도 인수와 관련해서 소환이 되는 등 글로벌 금융당국이 경계감을 상당히 높게 가져갔고요. 조치가 빨랐습니다. 위기 상황이 갈 때까지 가기 전에 수습을 했다라는 점에서 2008년 당시처럼 대규모의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안도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투자은행들은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UBS가 이런 우수한 인력을 지킬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지난 2008년이죠. 리먼을 쪼개서 사들인 기업들은 어떻게 됐나요?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리먼의 사업부를 쪼개서 매각이 됐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즈가요, 리먼의 이 북미 사업부를 인수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 아시아 또 유럽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경우는 뉴욕의 부동산 등 이 리먼 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던 보유 자산을 17.5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1년도 안 되어서 이 자산 가격이 뛰었습니다. 30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바클레이즈가 유럽 내에서 최대 규모의 금융 그룹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노무라 증권은요, 아시아 또 유럽 사업부에 유능한 이 리먼 출신의 인재들이 대거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실적 악화 또 구조 조정 등으로 고역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 리먼 당시 사례만 봐도 이번 UBS의 인수에서도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크레디트 스위스의 경쟁력이 있는 사업 부문과 어떻게 UBS가 시너지를 내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급한 불은 이제 돈으로 껐는데 은행권 리스크는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이제 월가의 전망, 스탠스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이 SVB 사태 이후로 이번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이어지면서 연준이 3월에 25bp 인상이라는 이 베이비 스텝마저도 단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금리 동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연준이 5개의 다른 중앙은행과 달러 스와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는데요. 이 통화 스와프는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일정 환율로 자국의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이죠. 금융시장 위기 등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대비해서 이 미국 달러화와 체결을 하는 겁니다. 연준도 이렇게 통화 스와프 라인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좀 이어나가기에는 금융시장에 한계가 왔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도요, 채권 전문가 40.2%가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은행권 위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 FOMC 발표 때까지 이 시장의 긴장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